우리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60세 넘은 환자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 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정구, 정규성, 공드환, 김진성, 최문영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의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일찍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5가지 욕구 단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식주와 안전 등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의 이상을 실천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하정구 교수는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동하며 원하는 활동을 해야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2022년 기대 수명이 남자 79.9세, 여자 85.7세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의 여파로 통계 작성을 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7, 80세에도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년을 맞이할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데요. 이는 평소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좋은 운동 습관을 들인 노력과 삶의 긍정적인 자세로 정신건강을 가꿔온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 즉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고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노후까지 유지하려면 근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근육을 쌓아두는 근육 테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근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필요성을 이야기한 정형외과 교수진들 외에도 운동 처방 및 재활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동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하기 쉽도록 사진과 QR코드로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방법과 실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통한 엉덩이 근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낭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근육 운동을 통해 삶을 더욱 활력 있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감소증이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14.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2067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화로 인해 조직과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골격근과 근력의 감소입니다. 골격근의 양은 40대 이후 연간 약 0.8에서 1% 정도 감소하며 70대 이후의 노인은 더 급격하게 10년 동안 약 1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신체 조성 및 기능의 변화를 근감소증, 살코피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살코기를 뜻하는 살코와 결혈을 뜻하는 피니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최근 들어 노화가 진행하면서 특별한 병적 문제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동 능력 감소, 보행 기능 감소, 낙상 위험 증가와 같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대사 기능 장애 및 다양한 만성 질환 등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나 독립성이 낮아져 신체 활동의 감소에 따른 여러 질병을 야기하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근감소증과 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남성 7%, 여성 10% 정도였는데 국내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 남자 12.1, 여자 1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최근에는 65세 노인 중 약 70에서 100만 명이 근감소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수치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감소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질병입니다. 근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동을 하나? 근육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은 관절 고정, 자세 유지, 운동, 그리고 열 발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우리 몸의 구조물입니다. 근육은 신경의 자극에 따라 짧아지고 굵어지면서 수축하고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이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육은 크게 골격근, 심근, 평활근의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골격근은 우리가 주로 움직이고 제어하는 근육으로 뼈에 부착되어 몸 운동을 조절할 수 있고 심근은 심장에만 발견되는 근육으로 혈액을 혈관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으로 이동시키고 평활근은 위, 방광, 혈관 같은 내장이나 관을 둘러싸는 근육입니다. 근육의 첫 구성 단계는 가는 잔섬유와 굵은 잔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잔섬유는 액틴, 트로포민,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세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굵은 잔섬유는 미오신이라는 하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오신의 머리 부분과
액틴은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들은 마치 손가락 깍지를 끼듯이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들 잔섬유들은 근원섬유, 근육섬유, 근육다발이라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을 근육장력이라고 하는데, 수축은 근육장력의 생산 과정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완은 수축에 의해 생성된 근육장력을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근육의 수축 이완은 크게 신경근육이음부, 흥분수축 짝물림, 그리고 수축 이완 주기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떤 원리로 커질까요? 바로 손상을 통한 재생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돋듯 근섬유가 손상되면 근처의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몰려와 손상된 근섬유에 붙어 융합이 됩니다. 마치 집을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성세포가 새롭게 집에 뼈대를 지으면 단백질이 콘크리트로 주변을 보수하면서 더 크고 튼튼한 집이 되는 원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고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근육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재생에는 약 3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도중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 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발생 기전과 위험 인자는 무엇인가?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는 노화, 신체 활동 및 단백질의 부족, 호르몬의 영향 및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근육 생성을 만드는 줄기세포의 일종인 성상세포가 노화되고 퇴행성 중추 신경질환 또는 운동신경의 손실, 신경근 접합부의 활성도 감소, 내분비계 호르몬 변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감퇴, 비정상적인 마이오카인의 활성,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근감소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떤 사람에게 잘 발생할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음, 수면 시간 부족, 신체 활동량 감소, 치아 개수나 기능 등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는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근감소증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며, 특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나빠진 경우 1개월에 5%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때, 잦은 낙상, 영양 부족, 만성질환 등이 있을 때는 꼭 근감소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근육세포의 크기가 줄거나 골격근의 단면적 부피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력, 즉 심폐지구력, 유연성, 형평성, 민첩성 등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량을 지켜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체 기능 저하.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감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신체 기능 저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의 근력이 약하면 나이와 성별, 음주, 만성질환, 신체활동 정도, 흡연을 보정하여도 신체 장애 정도와 신체 기능 저하와 연관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근육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을 흡수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면역물질 분비를 유도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신경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어서 신경계통 및 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생성에 관여를 하고 혈관 생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대장과 유방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이러한 근육의 다양한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신체 기능 저하는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 장애 및 일상활동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신전 근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전 근력이 가장 낮은 사분위군은 신전 근력이 가장 높은 사분위군에 비하여 신체 장애의 발생 위험이 남자는 2.6배, 여자는 2.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무릎의 신전 근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근력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근육량 역시 신체 장애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낙상. 노인이 넘어지면 근골격계 질환 및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이나 넘어짐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근감소증과 낙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은 넘어짐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력이 감소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질 위험은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넘어지면서 손상이 발생할 확률도 1.5배 이상 높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는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사망률을 높이고 높은 이완율과 활동 능력 저하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의료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2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관절 골절은 향후 10년간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근감소증의 유무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감소증 유무에 따라 1.8배의 사망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에서는 적극적인 근육 운동을 해서 다리 근력 및 근육량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수술 이후의 능동적 및 능동 보조 운동과 등척성 운동은 주로 고관절 신전근, 굴곡근,
외전근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벅지 부위의 근육에 대한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데 스트레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재교육을 통한 중등근의 근력 강화 운동은 보행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대사성 질환. 근육량은 기초대사량의 3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며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40세 이후에는 지방 제외 체중이 매년 3%씩 감소하는데 그 결과로 기초대사량 역시 동시에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의 증가에 따른 근육량과 근육 강도, 지구력의 감소는 신체 활동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비만과 내장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및 각종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대사성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발병을 약 3배에서 5배 정도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근감소증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근감소증은 골밀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골질이 불량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근육은 인체에서 글루코스 흡수와 저장의 주된 기관이므로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미오카인 등의 사이토카인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디포킨에 영향을 끼치며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은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근육량 증가는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근육량은 정상 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제2형 당뇨병 노인들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근육 손실과 근력 감소가 더 가속화됩니다. 근력 운동은 지방 분해 능력 및 근육량, 체지방량, 에너지 소비율, 지질과 탄수화물 대사의 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을 통해 신체 조성 및 당 대사와 혈중 지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를 포함한 대사성 질환에서는 운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운동요법으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고 저항성 운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질환. 근감소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발병 원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근감소증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근감소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사망 위험이 2.2배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는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암 환자의 치료 전 근감소증 유병률은 15에서 74% 정도이며
그중 특히 소화기암은 60.8%를 차지합니다. 암 환자의 근감소증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나쁜 치료 결과를 야기합니다. 또한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료 독성이 증가하여 항암제의 감량 및 치료 중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는 항암제의 영향으로 인한 체중 감소 및 신체 기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감소증 및 신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사용 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는 암 환자는 시행 가능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 다수의 역학 연구에서 근육이 적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관인자, 즉 연령과 성별, 결혼 상태, 흡연, 자기평가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동반 질환, 인지기능, 우울증 등을 보정하여도 사망률이 약 2배 정도 높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과 근육량 중에서 근력의 감소가 근육량의 감소보다 사망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 만들기. 걷기 운동은 전체적인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을 키우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만도를 낮추어 전신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장소의 구애를 받거나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 1. 질병 예방. 걷기 운동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질환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및 치매,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팔과 다리 관절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력 발달에 도움을 주며 보통 야외에서 걷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의 밀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혈압을 적정 수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는 걷기 운동은 꾸준히 일정 시간을 지속하면 지방 분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최소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많아져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율을 높여서 당 수치도 조절하여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스트레스, 우울감 해소. 전신을 사용하는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들고 혈액을 통해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자율신경계의 작용이 원활해져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 햇볕을 받으며 야외에서 걷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안정되고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 기능이 활발해지므로 노화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격렬한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걷기 운동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1. 걷기 자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가슴을 편 자세에서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10m 내지 15m 전방을 바라보며 손은 가볍고 편하게 주먹을 쥔 상태로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보폭은 자신 키의 반 정도 너비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걷는 것이 좋고,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이동시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 운동 강도.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한 달 정도의 운동 적응 기간이 지난 후부터 점차 강도를 올려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수준의 중강도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강도란 걸을 때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느낌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고강도 수준으로 걷고 싶다면 심장, 관절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당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으로 주당 150분 이상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체중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으로 주당 200분 이상 걸을 것을 추천합니다. 걷기 운동에 필요한 근육. 걷기 운동은 다른 운동들에 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단순해 보여도 보행 시 하체뿐만 아니라 몸통이나 상체 여러 근육들이 사용되어 자칫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절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 이외에 평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에서 주요한 근육들은 상체보다는 하체의 근육이고, 주로 골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은 걸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추진력을 발휘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움직일 때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둔근, 종아리, 복부 근육들이 활동하여 걷기에 필요한 움직임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걷기 운동에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신체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여 걸어 나갈 때 신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의 핵심 중 발바닥 근육인 내재근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단무지근근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이 내재근들의 근력이 약화하면 신체를 앞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을 때 쿠션 역할과 밀고 나갈 때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에서 상체 근육들의 사용을 유도하여 전신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걸을 때 상체의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팔의 스윙 움직임을 할 때 손에 작은 덤벨을 추가하거나 노르딕 워킹폴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위한 근력 강화. 1. 하체 근력 운동. 걷기 운동의 중요한 대퇴사두근뿐만 아니라 특히 둔근의 근력을 강화하기에 런지 운동이 좋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린 후 한쪽 발을 앞으로 위치하고 무릎을 굽혀 앉았다 제자리로 일어나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양 발을 번갈아서 20회 반복하고 3세트 실시합니다. 2. 전신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동작인 플랭크 자세를 통해 전신의 근육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손과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배, 허리 등의 중심부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면 플랭크 자세가 됩니다. 30초 정도 버티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10회 반복하고 3세트 실시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일 경우에는 플랭크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다리를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반복한 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3. 발바닥 내재근 근력 운동. 발바닥 내재근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발바닥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자세로 앞쪽 바닥에 수건을 펼쳐 놓은 후에 발가락을 천천히 최대한 굽히면서 수건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20회 반복하여 3세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 부상. 걷기 운동은 장시간 활동으로 인해 하체에 있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걸으면서 발바닥의 부하가 가중되는데 내재근 등이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발바닥의 족저근막은 더욱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어 족저근막염과 같은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내재근처럼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보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부하로 인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발생하여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발생하였다가 몇 걸음 걸으면 통증이 경감되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오래 걷는 경우에도 발 뒤꿈치나 발의 아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결국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여 일상생활 및 걷기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체 근력이 약한데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력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방 무릎 통증 증후군입니다. 전방 무릎 통증 증후군은 슬개 대퇴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슬개골의 주행 경로에서 압박을 받아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부하되면서 연골 연화증, 뚝뚝 걸리는 느낌, 앞무릎 통증, 슬개건 병증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갑자기 무리하게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걸으면 통증이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구부정하게 걷는 경우에 등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지게 하여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너무 과도하게 흔들거나 과도한 보폭이나 쿵쾅거리면서 걷는 것은 상체의 흔들림을 유발하고 큰 보폭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간혹 양쪽의 하체 근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쪽 다리에 과도한 체중이 실리는 경우에도 통증이 유발되거나 좌골신경이 압박되어
엉덩이와 대퇴부, 종아리 쪽에 좌골 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 시 몸이 구부정하게 되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위해 몸통을 곧게 세우고 전방을 주시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